우리가 크게 보면 주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싼 놈, 싼 놈. 이렇게 두 개. 비싼 놈, 싼 놈.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을 딱 봐도 와 이거 진짜 비싸다. 좀 생각보다 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비싼 놈을 성장주라고 하고 싼 놈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인구는 요즘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네. 다가올 노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애적금만 부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이때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완벽한 모범 답안 같은 전략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국민들이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게 1988년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국민연금에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 소득에서 9%씩 왜 떼가냐.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0.5%씩 올라가서 이제 1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버는 소득의 13%를 당장 쓸 수도 없는데 빼앗아 가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빼앗아 가는 걸로 처음에 느껴질 텐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손에 꼽는 정말 기금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금액이 1,500조 원이 넘고 이 중에 거의 550조 정도가 해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고 최근의 성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KIC 같은 국부펀드 이런 것들의 평균 수익률이 거의 10%에 달하거든요. 10%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10년, 12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이 10%.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1.01에 10제곱, 12제곱을 해보면 거의 원금의 3배 정도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산이 12년 동안에 3배 혹시 올라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기금이 큰 이런 기금들의 운용 방식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내년에 집 사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전세자금 올려줘야 되고 어쩌면 차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돈 쓸 일이 많으니까 시야는 당연히 좁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1, 2년 이상을 못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계속 장을 쳐다보고 좀 이렇게 쇼킹하게 올라갈 일 없나? 이걸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나 국부펀드나 국민연금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끝없이 돈을 운용을 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시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도에 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연령대가 수익을 냈는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참 흥미로웠던 게 전쟁 나기 전에 2달이 정말 뜨거웠던 국장의 열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수익률 다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60대는 18.1%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었는데 20대는 1.26%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좋았던 60대 수익률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30대는 1.91%. 아니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뜨거운 불장에서도 왜 이렇게 낮은 성적이 나왔을까? 물론 뭐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뭐 어느 정도는 새겨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불장에서 2달 동안의 수익률이 10분의 1이 안 된다? 20대, 30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결국 조급증이 문제다. 결국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요. 말은 노후 준비라고 하는데 노후 준비하려고 주식에 넣은 게 아니야. 이걸로 좀 좋은 차 좀 타보자. 좋은 집 좀 사보자. 좀 일확천금의 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되면은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에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채우려고 부랴부랴 돈 넣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9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꽉꽉 채워서 내가 저축을 하면 한 달에 75만 원이거든요. 75만 원씩 매달 저축했으면은 연말에 그럴 일이 없는데 왜 닥쳐가지고 세금 내는 건 좀 아깝고 세금 좀 환급받고 싶으니까 한꺼번에 900만 원을 쏟아붓는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힌트를 가져야 되는 게 75만 원씩 여러분들이 10년, 20년 1년에 900만 원이면요. 10년이면 9천만 원이고요. 30년이면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정도가 이렇게 초장기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투자가 실패할 거냐? 여러분의 노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75만 원 이상 투자하지 않으셔도 이런 시스템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국부펀드나 국민연금처럼 초장기 투자를 하셔도 저는 무조건 100% 준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다라는 건 이제 그런 어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을 개인이 충분히 따라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실까요?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돈 중에 분명히 10년, 20년을 절대 쓰지 않아야 될 돈과 내가 3년, 4년, 5년 안에 조금 자금을 굴려서 이걸 내가 현실적으로 써야 될 돈을 구분해 놔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 평균 소득이 얼마다? 월 저축률이 얼마다? 계절 지출 비율이 얼마다? 이런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재정을 마치 회계처럼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돈 중에 분명히 지금 써야 되는 돈, 지금 쓰면 안 되는 돈, 멀리 10년 이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이런 돈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이 그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저축을 하면 그냥 무작정 저축, 투자를 하면 무작정 투자를 하지 이 투자를 언제까지 할 거며 그 얼마까지를 원하며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거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75만 원이라는 돈을 풀로 채워가지고 노후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나 집 살 때 꺼냈을래 나 이거 차 바꿀 때 꺼냈을래 이래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동안에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기타 소득세를 또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세금 돌려받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모으거나 투자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노후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몇 퍼센트는 내가 3년 5년 안에 쓸 것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를 꼭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를 해라. 첫 번째,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까지 내가 용인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내년에 이제 나는 집을 사기로 돼 있고 내년에 이제 중도금 대출 다 갚고 잔금 대출 받아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벤트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를 정해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고 기울기가 거의 사실 수직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짜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국민연금이나 KIC 같은 이런 국부펀드들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이 운영되는 기금들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12년 동안 10% 가까이 됐다.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예금 이자율의 3배에서 5배 정도면 충분한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 사실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50%, 100%, 150%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나면 야 그거 할 거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내 투자가 혹시 내가 생각한 방향과 너무 달라졌을 때 어디서 손절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 그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 손실이 생겼을 땐 난 미련 없이 이걸 접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그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중단하겠다라는 목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투자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야 국민연금 같은 이런 거대한 기금을 그나마 조금 따라할 수 있다. 100% 따라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영원히 투자가 돼야 되는 기금이고 여러분의 돈은 언젠간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임 컨디션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때 터졌었습니다. 전 세계가 망한다고 돈을 빼고 있을 때 국민연금은 반대로 런던, 베를린, 시드니 랜드마크 빌딩들을 막 사들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역발상 투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고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이라 가능한 거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외 투자가 시작되자마자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장기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싸게 사는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거든요. 시각 자체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성장의 관점보다는 가격의 관점에서 사면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성장의 관점보다 가격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돈을 운영하는 사람은 핫한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핫한 어떤 대세 흐름에 내가 편승하지 못한다는 포모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배를 탄다라는 느낌이 대단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주식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그리고 올라타면은 어쨌든 그 주식을 엄청 싸게 샀던 때에 있는 사람과 내가 비싸게 산 사람도 어차피 주식 갖고 있는 건 똑같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익은 안 납니다. 왜냐?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한 개인들은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의 관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22년도에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떨어질 때 누구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사서 모은 사람, 나스닥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주가가 10%씩 빠졌을 때마다 나스닥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냐면 3개월 후나 5개월 후 또는 연말에 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시각,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나스닥이 3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 갈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주가가 미국 주가가 되게 안 좋은데 최근에 오히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또 공격적으로 사들이더라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2030년에는 얼마까지 가 있을 거고 2031년, 32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장기적인 주가 예측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지는 칼날에 어떻게 용기 있게 손을 갖다 대느냐, 그거는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당장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싸게 사고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 손을 갖다 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 자체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어떤 리스크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도 어렵네요. 영어도 어려운데 시스터매틱 리스크냐 언시스터매틱 리스크냐.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가 폭등, 전쟁,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기업에만 영향을 주질 않고 모든 위험 자산과 모든 주식 종목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이 이란 전쟁이 나서 유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회사 정도 빼고는 모든 회사들이 다 안 좋은 악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뭐 반도체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그 밖에 어떤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런 체계적 위험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체계적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어떤 특정 기업의 리스크입니까? 아니면은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와는 관계없는 대외적인 리스크입니까? 체계적 위험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대외 환경이 아무리 좋고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져도 그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 위험이냐 비체계적인 위험이냐를 봤을 때 체계적 위험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금융위기나 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나 98년도에 있었던 IMF 같이 어마어마한 위기도 사실은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전쟁 때문에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사실 지금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과연 이 기업의 5년 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냐?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건 수급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빠지는 거냐?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냐? 5년 후에 그 기업이 돈 벌 일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 전쟁이 5년 후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또는 코스피의 주가 성장에 영향을 과연 줄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의 영향,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수급에는 영향을 주니까 주가는 떨어지지만 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성장이나 비즈니스의 5년 후에 10년 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다. 그리고 긴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더 빠질까요? 뭐 아니면 반등할까요? 저는 이 전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속전속결로 끝나고 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은 어쨌든 당분간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내가 충분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박앤세일이 열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전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시 상황 중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떨어지고 있는 장세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배분 전략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리더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주식을 A 종목, B 종목 이렇게 나누는 종목 분산 투자와 다른 개념인지. 분산 투자라는 건 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립식 투자를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점을 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산 50만 원과 이번 달에 산 50만 원, 다음 달에 산 50만 원은 각각 평균 매입 단가가 다릅니다. S&P 500에 똑같이 50만 원씩 난 저축해야지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S&P 500의 주가가 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점을 분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한 한 3년 이상의 투자가 돼야지 시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시점을 분산하고 최소한 3년을 투자함으로써 시간을 분산하라 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있는 개념이고 또 ETF 같은 지수 투자를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종목도 좋지만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A부터 Z까지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투자, 3년 이상 함으로써 시간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 ETF를 하면서 지수에 투자하면서 생기는 종목의 분산 투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용한 모든 잉여소득을 몽땅 다 위험자산에 넣지 말고 예적금을 병행을 해라. 그 예를 들면 한 50% 한다라고 봤을 때 50%는 적금을 하고 50%는 주식을 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분산이 돼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진정한 분산 투자다. 오로지 종목만 분산해가지고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이런 뉴스들을 가장 많이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주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어려운 말이 나올까 굉장히 쉽습니다. 비싼 놈, 싼 놈. 이렇게 두 개. 비싼 놈, 싼 놈.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식을 딱 봐도 와 이거 진짜 비싸다. 좀 생각보다 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비싼 놈을 성장주라고 하고 싼 놈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다는 개념이 뭐냐? 이 회사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야 얘는 좀 저평가돼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가치주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에 퍼를 곱한 것이 바로 주가거든요. 그럼 퍼가 뭐냐?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주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0, 200 막 이럽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은 1달러인데 주가가 200달러. 1년에 고작 1달러 한 주가 버는데 그걸 왜 200달러 주고 사지? 그 얘기는 뭔가 앞으로의 엄청난 기대감이 그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죠. 이런 게 성장주, 비싼 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까지는 돈은 버는데 주가가 안 비싸다. 이게 가치주거든요. 비싼 놈과 싼 놈의 전략을 금리에 따라서 바꾸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죠. 예를 들면 금리가 인하될 때는 비싼 놈을 사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5년 있다가 나올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 1,000만 원.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5년 후에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10%야. 그럼 금리가 높잖아요. 5년 후에 받게 될 1,000만 원이 나올 만한 사업 아이템은 금리 10% 하에서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라는 건 뭘 투자해도 다 10%씩 1년에 남기 때문에 뭐 굳이 5년 후에 받아야 될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가 안 돼. 근데 갑자기 금리가 1, 2%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1, 2%라는 얘기는 뭔 투자를 해도 1, 2% 이상 벌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나올 1,000만 원에 대한 그 현금 흐름의 가치는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먹고 커지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인하가 시작됐는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좀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게 비싼 놈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5년 동안 눈으로 봐왔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미국 주식. 끝없이 그게 끝없이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들어 누웠느냐, 기울기가. 금리 인하가 말로는 뻥카로 계속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장주가 가격이 멈춘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멈췄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죽을 씁니다. 안 올라가요. 그동안 너무 비쌌구나 이러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람들은 가치주에 싼 놈에 관심을 갖습니다. 야, 싸다. 그럼 걔네들이 올라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죠.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물론 2차례 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과감하게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미래를 빠르게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펼쳐질 건지 인상의 사이클이 펼쳐진 건지를 보면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안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금리 인하가 앞으로 예정된 데더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 비싼 놈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나나? 이제는 어쩌면 뭐 금리 인하가 아직은 당장 아니지만 뭐 좀 하반기에 생기나?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치주가 미리 오릅니다. 그럴 때는 성장주, 비싼 놈의 비중을 줄이고 싼 놈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 이런 큰 틀 안에서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기업이 어떤 공시를 발표하는지 뉴스를 챙겨보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 공시가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커다란 흐름에서의 금리의 변화, 바람의 방향이 훨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종목만 보거나 그 기업에 대한 가치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그렇죠. 상황과 매크로 상황을 계속 맞습니다. 관찰을 해야겠네요. 네. 개인이 그런 추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머니트레이닝 스쿨 같은 이런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공부하라고 안 하거든요. 하루에 그냥 5분만 투자해서 대신에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자.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PMI 고용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따른 어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이 월초와 월중, 월말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보게 되면은 경기가 지금 하강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상승하는지, 이 경기 하강과 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고 FOMC나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하는 거고요. 금리 결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하겠구나, 이번에는 올리겠구나, 이번엔 떨어지겠구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흐름만 내가 완전히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 그러면 주가에서는 우리가 막 데일리로 뭔가 대응할 정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S&P 500의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 5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냐 봤더니 23년도에 시작했으면 34%가 수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왔지? 적립식이라 그래요. 23년도에 시작하지 않고 22년도에 시작해서 3년 정도 했다. 그래도 33%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 해서 22, 3, 4년도에 딱 찾으면 그건 수익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S&P 500은 그동안에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3년 똑같이 적립을 했는데 앞에 23년에 시작한 거는 34, 22년도에 시작한 건 33인데 왜 21년도에 시작한 건 똑같이 3년 했는데 왜 이렇게 반토막밖에 안 되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적립식의 한계입니다. 적립식은 내가 돈을 현금화할 때 주가가 높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돈을 갖다가 막 1억, 2억을 갖다가 막 5년, 10년을 넣어놓기는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현금을 딱 찾으려고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 그때 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주가가 높을 때 이거를 현금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능해요. 소위 말하는 타이트하게 쫄려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걸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치식으로 하면 안 되냐? 3년, 4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우하향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을 때 목돈으로 하면 어떠냐? 물론 목돈으로 하면 수익은 대단히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목돈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도파민이 터질지 모르지만 떨어질 때는 막 10% 떨어졌다고 1억 넣어놓으면 1,000만 원이 하루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재밌는 자료를 또 하나 실험을 해봤는데 지난 3년간 나스닥, S&P 500, 코스피 이 세 개 지수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이 5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냐라고 봤을 때 나스닥은 105.9%입니다.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46%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목돈을 넣어놓고 105.9%가 올랐지만 이건 적립식으로 했으니까 자 S&P 500은 71.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치식으로 했다 그러면 한 47% 정도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코스피는 지난 3년간 115.2% 그러니까 이 세 개 지수 중에 당연 1위입니다. 근데 적립식으로 해도 93%를 먹었어요. 거치식으로 하나 적립식으로 하나 차이가 거치식이 100을 먹었다면 적립식으로 해도 81%를 먹어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스닥과 S&P 500은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죠. 일시금으로 투자한 사람에 비해서 적립식으로 하면 그 절반 수익률밖에 못 먹는데 코스피는 3년 동안 최근 8, 9개월 만에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적립식으로 샀던 그 쌀 때 샀던 저가 매수 기간이 36개월 중에 30개월이 엄청나게 싸게 산 기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치식이나 적립식이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얻게 될 레슨은 뭐냐? 저가 매수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좋다. 내가 매달 내는데 이놈의 주식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니라 여러분 매달 낼 때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적립식 투자가 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으면 안 돼요. 그 수익 별로 안 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내는데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 왜 이렇게 떨어져? 근데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적립식 한다. 그게 돈 벌고 있는 거다. 저가 매수 기간이 길수록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ETF로 뭘 막 사고 있는데 요즘 주가 안 올라서 속상하시죠? 여러분 지금 그게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살 때 기분 좋은 주식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고 살 때 마음 아픈 주식 나중에 수익률이 좋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제 1%, 2%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이란 전쟁이면 뭐 거시적인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그런 위기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구독자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구조를 세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데 막 주식 얘기하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얘기하고 막 하면서 거시경제 얘기하고 또 강연 들었던 거 멤버십에서 얘기 들었던 거 얘기하고 또 막 공부하고 너무 좋아요. 열정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금액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는 마치 얘기하는 거 보면 펀드 매니저 수준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분의 주식 잔고에 들어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사실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게 아니냐. 저는 매일같이 주식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의 투자 계획 원칙이 세 가지가 수립이 됐다면 주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기분 나빠야 돼.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30번, 36번 더 사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빨리 간다? 내가 몇 번, 한두 번 산 거는 되게 오르니까 그냥 빨간색 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줄지 모르지만 그분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부러라도 주가를 좀 대면대면하게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PD님하고도 오늘 어떻게 되나 이러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내내 안 보고 지금 오후인데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그냥 무심하듯 그냥 한 번 보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막 실시간으로 아침에 뭐 1시간 단위로 조회해보고 이거 자체가 내 마음을 포모로 만들고 이 포모로 만드는 건 나는 투자 실패를 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적립을 해라. 그러려면 뭐야? 너무 자주 보지 말라. 어떤 날은 주식 창 안 보고 넘어간 날도 있었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뭐 우리 멤버십 하는 분들은 매일 숙제해야 되니까 오늘 있었던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뭐 적는데 그거 뭐 매일 안 적어도 뭐 2, 3일 지나면 2, 3일 한꺼번에 또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관조적으로 보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여러분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는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전체적인 수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전쟁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나스닥은 2030년에 얼마까지 갈 거며 그 다음에 S&P 500은 2030년 정도 얼마까지 갈 거며 코스피는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한 여러분들이 큰 그림 그렸던 거는 이번 전쟁이 여러분들의 그 큰 그림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왜? 대표적인 시스터매틱 리스크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꾸준히 저축을 해라.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